고레에다 히로카즈의 영화를 이야기하지 않고 작금의 일본 영화를 말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일본 아카데미 시상식만 봐도 39회인 2016년 바닷마을 다이어리, 41회인 2018년에는 세 번째 살인, 42회인 2019년에는 어느 가족으로 4년 동안 3번이나 우수작품상과 우수감독상을 비롯해서 주요 부문을 휩쓸어버린 감독이기 때문입니다. 무너져가는 일본 영화를 지탱하고 있는 명감독 중 하나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원래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시작해서 많은 사회 문제를 다뤘던 그는 특유의 연출 기법과 이야기를 풀어내는 방식으로 유사 가족의 이야기를,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영화는 감독이 천착하고 있는 주제에 집중되어 있고, 이러한 그의 작업물은 일본을 넘어 전 세계에 인정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그의 작품이 절정에 이른 것은 물론 어느 가족이었을 겁니다. 칸 황금종려상이라는 엄청난 업적을 이뤘음에도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행보는 예사롭지 않습니다. 어느 가족이 아베 히로시 같은 인물에게는 그리 좋은 작품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모양인지 우리로서는 당최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물론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내면에 들어가지 않고서야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짐작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긴 하지만, 인터뷰에서 비치는 몇몇 내용과 그의 행보를 보면 그가 탈일본적인 작품들을 만들고 있는 이유가 슬며시 보이는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넘겨짚기는 곤란하겠죠. 이게 정치적인 문제인지, 일본 영화 산업의 한계나 문화적인 문제 때문인지, 아니면 감독의 글로벌에 대한 의지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고레에다 히로카즈는 어느 가족 이후 파비안네에 관한 진실에서는 프랑스와 브로커에서는 한국과 만났습니다. 브로커는 그의 작품이 항상 그렇듯 칸으로 향했습니다. 경쟁 부문에 초대되었고 한국을 대표하는 배우인 송강호가 마침내 칸 영화제 나무주연상을 거머쥐었습니다. 밀양을 비롯 많은 작품으로 칸을 찾았던 송강호에게는 어쩌면 예견된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상 소식에다가 강동원, 이지은, 배두나, 이주영 등 스타 배우들이 즐비하다는 것도 대중의 관심을 모을 만한 요소였죠. 하지만 영화를 보고 나서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과연 고레에다 히로카즈가 보여주는 지금의 모습인가? 하는 의문과 더불어 송강호라는 배우의 필모그래피를 살펴봤을 때 이 작품 브로커가 과연 대표작이라 불릴 만큼 작품성이 뛰어나거나 아니면 송강호의 연기가 두드러졌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저로서는 두 질문 모두 선뜻 고개를 끄덕이기 어렵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런 영화를 대단하다면서 칸 경쟁 부문에 데려간 것 자체가 문제인 건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듭니다. 대단히 실망스럽다 라는 말로 제 감상은 정리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리뷰는 바로 그 이유를 탐구하는 과정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영화를 먼저 감상하고 싶으신 분들은 리뷰 시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모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참 좋은 시도입니다만, 저는 인간의 사고가 육신과 호르몬을 넘어서 자유로운 세계에 닿을 수 있을 정도로 절대적인가 하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인간의 정신과 사고는 자유와는 거리가 먼 것이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언어에 갇힌 채 사고하고 우리의 감각에 갇힌 채 사고합니다. 우리의 사고의 과정은 뇌라고 하는 멜론만한 크기의 공간에서 벌어지는 것이며, 우리의 호르몬이, 우리가 살아온 문화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육체가 우리의 정신을 가두는 철창이고, 정신의 자유를 옭아매는 족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인간이 자신이 지닐 수 있는 이해를 지나치게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으며 너와 같이 느낄 수 있는 내가 있다는 식의 판단은 오만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전해린 말처럼 우리가 대화라고 믿었던 착각은 독백의 메아리에 지나지 않고, 우리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에 빠진 채 저마다의 독백을 늘어놓는 것뿐입니다. 하물며 남녀라면. 저는 제가 여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게 오만이라 생각합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아니, 더 정확히는 이해하고 받아들이고자 노력하는 자세 또는 태도가 제가 취할 수 있는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상상하는 여성의 세계나 제가 상상하는 여성의 모성과 같은 것은 어디까지나 뇌피셜에 지나지 않는, 남성에 지나지 않는 자가 어렴풋이 상상해보는 얄팍한 것에 지나지 않을 테니까요.
그런 희끄무레한 상상을 가지고 감히 여성인이 모성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말한다? 저는 이게 불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눈에는 모성에 대해서 말하는 남자 화자들의 말이 위선처럼 보입니다. 모르는 걸 모른다고 말하지 못하는 허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성별을 뒤바꿔도 마찬가지죠. 결국 남성 화자는 그게 어떤 예술이든 그게 어떤 이야기가 되었든 어떤 책을 어떻게 읽고 어떤 이론을 줄줄 읊든 간에 남성 호르몬 때문에 남성의 육체 때문에 남자로 자라온 사회적 문화적 토대 때문에 여성을 모성을 이해할 수도 온전히 말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남성은 여성의 문제를 바라볼 때 철저하게 바깥의 존재로서만 위치한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와 상관없는 내가 알 수 없는 방관과 관찰의 입장에서 여성 문제를 바라보게 된다. 그게 남성의 입에서 나오는 여성 이야기의 한계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저에게 이런 부분을 알려준 대표적인 영화가 바로 김보라 감독의 벌새입니다. 나름대로 여성 문제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했고 여성 화자의 소설도 영화도 많이 읽어본 저로서는 벌새와 같은 여성 영화들이 낯설게 여겨졌습니다.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영화에서 나온 남자에 대한 은희의 시선이었습니다. 저는 은희의 시선에서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낯선 사고와 감성을 읽었고, 아니 살짝 엿봤고 그제서야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껏 사춘기 소녀를 그려온 남성 화자들의 이해는 얼마나 얄팍했던가를. 물론 저는 남성 작가가 여성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훌륭한 작품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 훌륭한 작품들은 모두 남성적 시선에서 여성을 바라보고 묘사한 것에 국한된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브로커의 이야기가 왜 이렇게 얕게 보이는지 말하고자 합니다.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평소 유사 가족에 대해서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보여온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영화의 중심에 소영이라는 여성을 두었고 그 여성에게서 모성을 탐구하려던 감독의 작업은 현재 보기 좋게 실패했다고 말입니다. 영화의 이야기는 단순합니다. 소영이라는 여자가 교회의 베이비박스 앞에 정확히는 차가운 바닥에 자신의 갓난아기 우성을 두고 옵니다. 그걸 지켜보던 형사 수진이 마치 어느 가족에서 나온 것 같은 대사, 버릴 거면 낳지 말라는 말을 하면서 베이비박스에 넣게 되고 이로 인해서 우성이는 브로커들의 손에 넘어갑니다. 세탁소를 하는 상현이라는 인물은 보육원 출신의 교회 비정규직 동수와 함께 아이를 팔려고 합니다. 하지만 다음날 마음이 바뀐 소영이 돌아오면서 문제는 심각해지고 소영과 상현, 동수, 그리고 보육원에서 만난 어린아이 혜진과 함께 유사가족을 이루면서 길을 떠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화의 이야기에는 의문이 가득합니다. 일단 소영이라는 인물은 성매매 여성입니다. 소영은 성매매를 하다 어떤 남자의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 남자는 조폭과 연루된 사람입니다. 뭔가 돈이 많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 아내가 조폭들을 시켜서 아이를 찾으려는 것을 보면 더하죠. 그리고 소영은 그 남자를 죽였습니다. 도망치는 와중에 아이를 버린 겁니다. 그리고 별안간 생각이 바뀌어서 아이를 찾더니 다시 한번 아이를 새부모에게 맡기려고 합니다. 이 영화의 핵심은 결국 소영이의 선택과 소영이의 행보에 있습니다.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 소영이 있죠. 남자의 아이를 가진 것도, 낳기로 선택한 것도, 남자를 죽인 것도, 아이를 버린 것도, 아이를 팔려고 하는 것도, 결국 결말에 자수를 선택한 것도 소영입니다. 소영이는 매 순간 선택할 수 있었고 영화는 소영의 선택을 통해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소영이라는 인물이 선명하게 잡히지 않습니다. 영화의 중심에 있는 인물임에도 뚜렷하지 않고 이미지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이 영화는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작품답지 않게 간접적인 묘사나 연출이 아니라 직접적인 대사로 모든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죠. 이 영화가 말하려는 것들은 이런 것들일 겁니다. 일단 임신과 출산에 대한 태도죠. 수지는 낳지 말아야 했다고 말합니다. 버릴 거면 낳지 마라 의 연장선입니다. 하지만 이에 소영은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그럼 뱃속에서 죽여야 했느냐는 반박이죠. 그 말에 수지는 얼른 대답하지 않습니다. 낙태의 윤리적인 문제는 다루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어렴풋이 생명에 대한 찬가를 말하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낳아야 한다는 쪽으로 영화의 무게가 기우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겁니다. 물론 이런 걸 비판할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은 이런 주제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니까요. 그 다음은 베이비박스입니다. 이런 걸 만들어 놓으니까 버리게 된다는 말. 아이를 버리는 엄마들에 대한 비난의 말은 소영의 말로 반박됩니다. 왜 애를 버린 아빠들은 두고
엄마만 비난하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영화는 그 지점에서 베이비박스를 옹호하는 상현의 말로 이어집니다. 베이비박스가 있으니까 지금 우성이가 살아있지 않느냐는 거죠. 남성과 여성의 문제를 말하다가 생명 그 자체에 대한 논의로 이어가는 감독의 솜씨가 보이는 대목입니다. 전부 동의합니다. 버려지는 아이들의 문제에서 우리는 너무 쉽게 엄마부터 비난하고 봅니다. 소영이의 외침은 너무나 옳습니다. 아빠들은 뭐냐는 겁니다. 왜 아빠들은 그 책임으로부터 비겁하게 한 발짝 벗어나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베이비박스는 여러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일단 죽을 수도 있는 아이를 살리고 있지 않느냐는 반론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에는 버림받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동수와 혜진이죠. 이들은 보육원을 3대째 운영한다는 송새벽의 말맞다나 존재를 부정당한 아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존재는 영화 막바지 엄마가 된 소영에 태어나줘서 고마워 라는 말로 긍정됩니다. 결국 모든 생명은 태어났으므로 가치가 있다는 지극히 생명찬가적인 결론이 이 영화가 취하는 태도일 겁니다. 성매매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차이를 두는 것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영화의 완성도는 그야말로 의아합니다. 우선 영화에서 대사가 들리지 않는 전반부는 좀 심각합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대사가 잘 들린다는 점에서 이건 의도된 연출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수진의 대사는 웅얼거리는 통에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유치한 대사들, 문어체의 대사들이 주는 끔찍한 감각이 괴롭습니다. 몇몇 대사들은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들고 특히 소영이 동수와 함께 나누는 비와 우산 이야기는 유치찬란하죠. 비를 맞으면 씻길 줄 알았는데 비는 계속 내리고 나는 변한 게 없다는 말까지는 들어줄만 했지만 거기에 동수가 우산이 있다면 어때? 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무슨 청춘 드라마나 청소년 소설을 보는 것 같은 감각이 들더군요. 둘이서 쓸 수 있는 우산이라는 둥, 빨간색이면 좋겠다, 훔쳤었다는 이야기로 나가는 과정은 견디기가 어려웠습니다. 문어투의 대사가 이어지는 것은 감독이 일본인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어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그걸 연기하기 때문에 대사가 어색하게 느껴지는 장면들이 있는 거죠. 어린이 배우들의 연기도 일본 영화에서 보였던 모습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지은은 보육원에 도착했을 때 일본에서나 나올 법한 의성어를 선보이고 혜진이는 세상 어색한 톤으로 괜찮은 제안일 텐데 같은 어색한 대사를 내뱉죠. 연기 부분도 저는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잘 납득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일단 송강호는 워낙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죠. 송강호라는 배우는 연기를 잘하는 것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영화 역사의 일부이자 무수히 많은 연기자 지망생들의 별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가 보여준 수많은 연기들이 무수히 많은 관객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의 연기는 그 자체로 왜 연기가 예술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브로커가 그의 대표작인가? 브로커의 송강호는 칸을 받을 만큼 훌륭했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의 다른 좋은 작품들도 많은데 하필 왜 이 영화로 받았지? 하는 생각도 들더군요. 이지은의 연기는 고레에다 히로카즈가 나의 아저씨에서 무엇을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크게 인상적이지 않았습니다. 드라마에서 많은 연기를 보여줬던 이지은은 이번 작품에서는 몇몇 장면에서의 날카로운 지점들, 욕설을 아주 실감나게 내뱉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지만 연기가 좋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하필이면 이 영화는 소영이와 동수를 붙여놓는 장면이 많아서 강동원과 이지은이 같이 대화를 주고받을 때는 답답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세상 어색하고 안 어울리는 둘이서 로맨스를 만들고 있으니 더 답답하더군요. 무엇보다 영화의 줄거리 전개나 이야기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소영이는 그 연약한 몸으로 조폭과 연루된 남성을, 아무튼 성인 남성을 맨손으로 목을 부러뜨려서 죽였다는 건데 그게 가능한가? 하는 의문이 우선 들죠. 그리고 이 영화의 가벼운 분위기도 저는 좀 의아했습니다. 흔히 CJ풍의 영화다, CJ가 묻으면 고레에다 히로카즈도 답이 없다는 식의 반응이 인터넷에 많던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설적인 주제 전달, 지나치게 가벼운 태도, 관람차 타는 장면에서의 부적절함을 보다 보면 그렇게 느끼죠. 거기에 결말까지도요. 가벼운 분위기가 문제가 되는 건 이들이 지닌 범죄의 무게가 잘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차가운 현실과 가벼운 분위기가 공존하는 그 모순이 주는 효과는 있습니다. 이 작품이 아니라 다른 영화들에는 있죠. 예를 들어서 플로리다 프로젝트와 같은 영화는 무늬와 친구들의 지극히 가볍고 유쾌한 활극처럼 아기자기하게 보이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비참할 정도로 냉혹한 리얼리즘을 보고 있자면 소름이 끼치게 됩니다.
소리도 없이 같은 작품은 아예 화목한 유사 가족을 위장해서 폐부를 찌르는 전율하지 않을 수 없는 전개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브로커는 그렇지 않습니다. 안일하게 보일 정도로 긍정적인 결론이 있을 뿐입니다. 현실과는 괴리된 판타지가 그 이면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가 리얼하게 보이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현실의 문제를 말하지만 그 이면에 숨긴 것이 동화적인 낙관주의라는 점에서 이 영화는 알맹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애초에 소영이는 범죄자입니다. 살인을 저지른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이 지나치게 밝게 웃고 동수와 잘 지내고 동수의 말에는 프로포즈 같은 단어를 입에 담습니다. 게다가 소영이는 사실상 우성이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죽이려고 시도한 인물입니다. 상현과 동수는 아무리 치장해도 친근한 얼굴로 위장해봐야 아기들을 빼돌려서 몰래 판매하는 인신매매범들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것도 여러 번 같은 범죄를 반복한 브로커들이죠. 그뿐인가요? 상현은 그전에도 범죄와 연루되어 형무소를 다녀왔고 영화의 막바지에는 비록 우성이를 지키기 위함이라고 포장되기는 하지만 아무튼 사람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도대체 이들의 어디에 즐거움과 낙관이 존재할 수 있는 걸까요? 상현의 살인은 마치 우성이를 지키기 위한 희생처럼 보입니다. 정말 그런가요? 다른 방법도 있는데 굳이 그전부터 원한을 가진 사람을 굳이 살해해야만 했을까요? 만약 상현의 범죄 행위가 개인적인 것이라면 이는 참작의 여지가 없습니다. 영화는 여기에 우성을 향한 위협이라는 불확실한 요소를 부각해서 상현을 마치 숭고한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세계도 얄팍하게 보입니다. 아이를 구매하러 다니는 사람들은 왜 아이를 그런 식으로 구매하는지 잘 알려주지 않습니다. 우성이를 키우는 수지는 그냥 좋은 사람이고 가족이니까 아이를 키우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영화는 그토록 찾아다닌 소영의 모성에 대해서 아무런 답도 의견도 내지 못합니다. 이를 버릴 만큼 버리고는 수습하지 않고 끝낸 듯한 찝찝함이 남습니다. 결국 할 수 있는 말은 태어나줘서 고마워. 그게 브로커라는 영화의 전부죠. 모든 것이 어설펐습니다. 도무지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작품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의 영화입니다. 동수와 혜진으로 전달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는 전부 잊히고 값싼 연민과 사랑 따위의 말만 남은 채 현실을 등져버린 작품이라는 게 제 감상입니다.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영화 중에서는 당연히 밑을 향한 경쟁을 해야 하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일 못 만든 영화 세 손가락에 당연히 들고 최악의 영화로도 거론될 만한 작품입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저는 소영이의 입에서 나온 대사들을 그리고 태어나줘서 고마워 라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제게 이처럼 설득력 없는 대사도 없을 겁니다. 여성을 관찰의 대상이 아닌 이해의 대상으로 바라본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실험은 끔찍할 정도로 무의미한 빈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 대사들만을 허공에 흩뿌린 채 사라졌습니다. 제가 의아한 건 칸입니다. 칸 영화제는 데려간 사람들만을 데려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칸 영화제를 세계 최고의 영화제로 칭송하고 이 영화제의 권위 앞에서 무조건 인정해야만 한다는 식의 태도를 취합니다. 저는 오히려 그게 이상합니다. 누군가는 송강호의 수상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칸에 갔으니 그냥 순번대로 준 것이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게 송강호라는 배우에게는 차라리 모욕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명 배우들을 줄 세워놓고 작품의 수준이나 연기의 깊이와는 무관하게 한 명씩 차례대로 상을 주는 영화제가 무슨 권위가 있고 송강호 배우에게는 무슨 도움이 될까요? 차라리 칸이 제가 보지 못한 브로커 내에서의 송강호의 위대함을 봤다는 게 더 설득력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제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걸 칸이 받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브로커가 경쟁 부문에 초대된 건 미스터리입니다. 올해 그렇게 경쟁 부문에 초대할 영화가 없었던 걸까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었던 영화 브로커에 대한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5점입니다. 앞으로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이전 작품들을 하나씩 리뷰할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5점보다 낮은 점수를 받을 작품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라이너의 컬처 쇼크 영화 리뷰는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